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지난 8월 30일에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시진핑 정권의 민간 기업에 대한 탄압은 사실이며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MSCI All Country World Index와 같은 지수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죠. 정서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돈에 관해서는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투자 상품은 대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소로스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로스라는 사람이 평소부터 그렇게 많은 대중들의 이익을 걱정했었는가? 그런 의문이 있기도 하죠. 게다가 소로스는 중국 금융당국하고 위안화 투기를 하면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로스는 서로 간의 감정의 골도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소로스가 홍콩에서 위안화 투기를 할 때 중국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서다가 이례적으로 위안화 투기꾼들은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계속해보라, 이런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표현한 적도 있죠. 당시 결과적으로 소로스는 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 소로스가 중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MSCI의 ASWI ESG 선행지수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상위 10개 구성 종목 중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의 ESG Awareing Emerging Markets Exchange Trade Fund에서 중국 기업들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소로스는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미국 의회에 자신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산관리 회사들이 실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이해관계자와 일치하는 회사에만 투자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소로스의 경고는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의 경우에도 몇 차례나 대중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런 경고가 잘 들리는 대중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금융회사 직원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리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매매를 해 주어야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 주식 사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소로스가 이 글을 발표한 날이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그 바로 전날 중국으로부터 뮤추얼 펀드에 대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블랙락은 금년 초만 해도 미 정부로부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자 신속하게 차이나 모바일이나 차이나 텔레콤 지분을 팔아치우는 등 중국 관련 자산을 다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로비를 해서 자산운용 면허를 따낸 것이죠. 블랙록은 고객에게는 매우 훌륭한 자산운용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둘러싼 움직임을 보면 그야말로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은 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회사처럼도 보입니다. 아무튼 블랙록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함께 중국의 건설은행과 자산운용사를 합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 금융기관으로서는 크나큰 성공이죠. 그런데 소로스가 이 블랙록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블랙록은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가 안보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소로스는 또한 블랙록의 경영자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지적한 것은 사실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부동산 버블의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블랙록이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블랙락은 소호라는 중국의 부동산 매입에서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한 건물주를 이리저리 흔들고 여러 수단을 써서 헐값에 구매하는 수단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니까 말이죠. 블랙록으로서는 아마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가속시켜서 헐값에 부동산을 쓸어 담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것 같다는 이렇게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같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로즈가 이렇게 공자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 사태를 일으켰던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러 원인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로 외환 투기를 하는 국제적인 금융 투기꾼들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소로즈가 바로 이 금융 투기의 악덕 자본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블랙락도 소로즈의 지적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랙락은 CNBC에 나와서 자신들이 중국에 설립한 뮤추얼 펀드 자회사가 11만 1000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66억 8천만 위안, 달러로는 10억 3천만 달러를 조달해서 첫 번째 펀드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블랙락의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크고 복잡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작년 양국 간 상품 서비스 총 교역 금액이 6천억 달러를 넘었고, 블랙락의 투자 활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체의 상호 연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이것은 블랙록의 주가가 연초 대비 28% 이상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로즈와 블랙록 사이의 주거니 받거니를 놓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둘 사이의 논쟁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중국 딜레마의 축소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을 보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소로즈와 다를 것이 없지만 눈앞의 현실은 자본시장도 열어주고 투자 수익을 유혹하는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렇게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의 탐욕을 활용해서 금년 6월 기준으로 역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과 채권 보유고가 7조 6천억 위안,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4년 전에 대비했을 때 4배의 규모이고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로즈나 블랙록이나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라도 팔아치울 사람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약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물 중에 판스이라는 부동산 재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 치하의 중국에서는 자기 개인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이 하던 모든 부동산 개발을 중지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발해놓은 부동산들이 너무 규모가 컸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처분이 어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위안화로 받는 것은 소용이 없고 해외에서 외화, 즉 달러로 그 대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블랙록이 중국의 부동산 자산 소호 차이나를 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호 차이나가 바로 이 판스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인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합의했다는 인수 조건이 제법 판스이에게 나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금융계 인물, 금융회사들이 일하는 방식은 상대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추궁해서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소호 차이나 주가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기도 하고 이 발표가 나자마자 홍콩 시장에서 소호 차이나의 채권 가격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블랙록이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지만 또 채권 차익을 노린 거래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 거래 중단했다는 공고가 뜬 겁니다. 블랙스톤이 인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황상 보면 블랙스톤이 판스이 부부를 가지고 놀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판스이 부부는 이 소호를 처분하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좀 되거든요. 게다가 거래가 중단된 후에 이 판스이 부부의 아들이 SNS에 올린 내용이 문제가 돼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판스이 가족을 매국노로 낙인을 찍고 맹렬히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블랙스톤과 판스이 부부 간에 소호 차이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가격은 당초 계약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죠.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 블랙록 같은 사람들이 제값 주고 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정리됐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일 전에 블랙락이 이 거래의 중지 및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래 중국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했다면서 당국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계약을 종결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과연 월스트리트이고 과연 블랙락입니다. 아주 멋지게 판스이를 가지고 논 거죠. 블랙락에게 있어 중국의 자산운용시장 허가는 소호 차이나 같은 이런 하나의 딜과는 비견할 수도 없는 큰 이권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판스이나 소호 차이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로즈의 말 맞다나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으니까 말이죠. 사실은 중국 당국이 판스히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소호 차이나를 처분하려고 할 때 블랙록 입장에서는 그때 달려들어가서 헐값에 인수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듀딜리전스를 했기 때문에 소호 차이나의 자산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파악을 해 두었을 테니까 말이죠. 설령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판스히와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미 다른 쪽으로는 소호 차이나 관련한 밀약을 중국 당국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상상력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블랙록은 저의 이 상상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스히는 좋은 사람인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런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떼돈을 번 사람들 중에 과연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안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로즈나 블랙록이나 판스히나 모두 악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돈을 맡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블랙록 같은 기업이 가장 좋은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블랙록이 최근에 유럽에서 등록한 차이나 펀드의 자산 규모는 1월에서 7월까지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중국 채권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영향인데 순유입액이 370억 유로에 가깝고 그 결과 자산 운영 규모가 1559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블랙록하고 조지 소로즈가 아웅다웅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아웅다웅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컬럼을 통해서 실수하는 사람은 조지 소로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은 소로즈 말대로 시장을 닫아가기는커녕 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이런 논리를 폈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마 그 이유는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은 아직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쩌면 끊임없이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방의 자본들을 유치하려 무진 애를 쓸 것입니다. 소로즈는 블랙록이 결국 손실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단기간 내에는 손실 아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당분간은 서방의 투자 자본들이 손해를 보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중국이라는 염라대왕이 내려다보고 있는 지옥에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중국에 내려오는 말, 지옥에는 문이 없는데도 다들 잘만 기어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죠.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8월달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PMI 지수는 50.1%로 가까스로 50선을 지켰는데 그 하부를 보면 소형 제조기업의 PMI가 48.2%로 드디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제조기업의 PMI가 상대적으로 중형보다 내려갔죠. 이런 패턴은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 PMI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패턴입니다. 중국 정부의 PMI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를 더 얻고 있는 차이신의 PMI 보도를 보면 지난달 54.9%에서 8월에는 46.7%로 하락을 했습니다. 선행지수에 속하는 신규 오더 지수 같은 경우도 49.6%로 기준선 50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도 제조업은 나은 편입니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중국 정부 공식 발표 PMI가 47.5%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신규 오더 지수는 40.5%입니다. 전월 대비 9.2% 하락한 숫자죠. 저는 중국의 통계를 모니터링한 이래 이렇게까지 내려앉는 데이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PMI도 PMI지만 공업 생산자 구매가는 동비 대비 13.6%라는 기록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이죠. 생산자 구매가가 오르는 가장 주된 원인은 에너지로 보이는데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국가 전략 물자 비축 물량 중에서 원유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 투자, 수출, 소비 중에 지난 7개월 동안 투자와 수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가 차지하는 중국 GDP에서의 비중이 77%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가 예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위 쌍순환 경제, 내순환 경제에서 소비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렇지만 소비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큰 골칫거리인 것이죠. 이것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과 함께 주민소득이 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러한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즉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소리 높여 외치고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관련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급해 보이는 것이죠. 뭐가 급하냐고요? 돈이 급해 보입니다. 소비 부진, 대량 실업, 코로나로 인한 전국적 봉쇄를 어떻게든 타결해야 되는 문제, 산업 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게다가 아직도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기술 봉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모두 시급하고 모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전 세계 사방천지에서 돈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옥에는 문이 없어도 잘들만 들어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지인들이 가끔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중 8구는 다 중국 주식 요즘 어떤 게 좋아? 뭐 이런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행으로 단기간 내에 중국의 금융시장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 익짓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 또 다른 말도 하나 있거든요. 지옥에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말을 한 사람들도 아마 지옥에 가본 적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